요즘 뭐 하면서 지내? 글쎄, 그냥 TV 보다가 하루가 가네. 그럼 즐겁긴 해? 글쎄, 즐겁다고 하기도 그렇고, 안 즐겁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럼 아직 진짜 취미를 못 찾았네. 위 대화는 은퇴 후 가장 많이 들리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취미를 찾으셨나요? 누군가는 퇴직을 자유의 시작이라 말하지만 막상 그 자유 속에 던져지면 허공 같습니다. 누구에게도 불리지 않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하루. 그 고요함이 처음엔 달콤하지만 곧 깊은 공허로 바뀝니다. 통계에 따르면 은퇴 1년 차에 무기력을 경험하는 비율은 절반을 넘습니다. 돈보다, 건강보다, 외로움보다 먼저 찾아오는 건 할 일이 없음입니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나요? 평생 일하느라 바쁘다 했던 사람들이 막상 쉴 수 있게 되자 가장 괴로워하는 이유가 쉴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게 말이죠.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진짜 나답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 삶의 마지막 계단 앞에서 남은 날들을 어떻게 써야 후회하지 않을까? 그 답은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나이와 상관없이 오늘부터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 하나면 충분합니다. 취미는 단순한 놀이나 오락이 아니라 노년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이 영상은 돈이 없어도 장비가 없어도 마음 하나만으로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들을 함께 찾아보는 여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삶의 방향을 되찾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인생의 후반부를 다시 빛내줄 진짜 취미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관계의 변화와 부부 갈등 속에서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는 법입니다. 퇴직 후에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평생 같이 웃고 떠들던 동료들이 있었지만 그 인연은 명함과 함께 사라집니다. 회의실에서 매일 마주하던 얼굴들이 이제는 한 통의 문자조차 드물어집니다. 수백 명의 연락처가 있어도 정작 안부를 주고받는 사람은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만큼 남죠. 이때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그동안의 관계가 나가 아니라 직함과 이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나를 찾던 전화는 내 이름이 아니라 내 자리를 향했던 것이었습니다. 직함이 사라지자 세상과의 연결선이 끊기고 나 자신도 방향을 잃습니다. 이런 상실감이 오래가면 그 감정은 고스란히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집은 평생 가장 편한 공간이었지만 은퇴 이후에는 가장 답답한 공간이 됩니다.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서 마주하며 대화는 줄고 불만은 쌓입니다. 작은 일에도 서로 예민해지고 사소한 습관 하나가 큰 싸움이 됩니다. 당신은 이제 하루 종일 뭐라도 좀 해요. 그럼 당신은 나더러 어디 가라는 거야?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 전쟁터가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 부부 갈등이 심해졌다고 답한 사람은 절반이 넘었습니다. 그중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이제서야 서로를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동안 바쁜 일상 속에서 관계의 균열은 잠시 덮여 있었던 겁니다. 직장이라는 완충장치가 사라지자 진짜 감정이 드러난 것이죠. 하지만 관계의 붕괴는 끝이 아닙니다. 그건 새로운 관계를 다시 정비하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사회적 관계보다 정서적 관계가 더 중요해집니다. 수많은 사람 대신 단 한 명과라도 진심으로 연결될 수 있다면 그 한 사람이 인생의 후반전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노년의 관계는 양보다 질이다. 젊을 때는 넓은 인맥이 힘이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깊은 관계가 위안이 됩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의 80년 종단 연구에서도 밝혀졌듯이 노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깊고
진실한 인간관계였습니다. 돈도 명예도 건강도 아닌 단 한 명의 진심이 평생을 지탱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의 관계 회복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기존의 관계를 깊게 만드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배우자와의 대화 시간을 늘리고 오랜 친구에게 먼저 연락하고 자녀들과 부담 없는 소통을 이어가는 것. 이런 작은 시도들이 관계의 온도를 다시 높입니다. 예를 들어 오랜 친구와의 전화 한 통, 부부가 함께하는 하루 한 끼의 식사, 이웃과 나누는 짧은 인사 한마디. 이런 사소한 연결들이 쌓여 마음의 균형을 되찾아줍니다. 진짜 관계는 수가 아니라 깊이로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은 역할을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혹은 누군가의 가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때부터 대화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라는 짧은 물음에도 진심이 담기면 관계는 다시 숨을 쉽니다. 또한 관계의 회복에는 용서와 이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평생 함께 살아온 사람이라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의 결점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함께할 수 있는 지점을 찾는 것. 이것이 노년의 관계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완벽한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서로를 지켜주려는 마음만 있다면 그 관계는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해집니다. 직장 동료가 사라지고 사회적 만남이 줄어들면 결국 곁에 남는 사람은 가족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부들이 은퇴 후 처음으로 하루 종일 함께 있게 되면서 서로의 낯선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깨닫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적당한 거리입니다. 함께 있되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고 대화는 하되 모든 것을 공유하지 않는 여유. 이런 균형이 노년 부부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만의 시간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만이 함께 있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은퇴 이후의 관계는 서로에게 의지하기보다 서로를 지지해주는 병행의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결국 인생 후반의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온기로 남습니다. 진심 한 줄로 이어진 관계는 100명의 인맥보다 오래갑니다. 이제 돈보다 명함보다 마음의 연결이 더 큰 재산이 되는 시기입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그렇게 관계를 회복한 뒤에도 우리의 행복을 무너뜨리는 또 다른 함정, 비교와 허세의 취미가 어떻게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라도 취미 하나쯤 가져야지. 하지만 그 취미가 즐거움이 아니라 비교의 수단이 된다면 오히려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요즘은 취미도 경쟁입니다. 자전거는 비싼 장비로 무장하고 골프는 스코어와 회원권으로 서열이 나뉩니다. 심지어 등산복도 브랜드로 구분되고 여행 사진은 인증용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엔 이런 고가 취미들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SNS에서 남의 취미를 보며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열풍은 빠르게 꺼졌습니다. 비용은 늘고 진심은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취미가 아니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취미였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이를 과시적 여가라고 부릅니다. 취미가 진짜 기쁨의 원천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를 증명하는 수단이 되는 현상입니다. 실제로 많은 노년층이 골프나 해외여행을 시작하는 이유가 주변 사람들이 다 하니까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런 취미는 시작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한때 골프에 빠졌었지. 장비만 몇백만 원어치를 샀는데
이제는 창고에 다 처박혀 있다. 그 말 속에는 미련과 후회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이야기가 특정 세대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허세 기반 취미는 나이를 불문하고 사람의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돈을 들여 마음의 허기를 채우려 하지만 그 허기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월 소득의 10% 이상이 취미로 빠져나가면 그것은 여가가 아니라 부담이다. 즐기기 위해 시작했지만 어느새 유지비에 눌려버리는 삶. 그건 행복이 아니라 또 다른 노동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취미들이 스트레스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골프를 치러 가면 스코어로 순위가 매겨지고 여행을 가면 더 좋은 곳을 가야 한다는 압박이 생깁니다. 카메라를 들면 더 멋진 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강박이 따릅니다. 이렇게 되면 취미는 더 이상 쉼이 아니라 또 다른 경쟁의 장이 됩니다.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서 60대 이상 응답자의 40%가 취미 생활이 부담스럽다고 답했습니다. 즐거워야 할 취미가 오히려 짐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런 취미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멀어지고 결국 다시 공허함 속으로 되돌아가게 만듭니다. 진짜 취미는 돈이 아니라 시간과 마음의 여유에서 시작됩니다. 값비싼 장비보다 오래된 연필 하나, 명품 운동화보다 편한 슬리퍼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혼자 있을 때 웃음이 나는 것. 그게 진짜 취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어르신은 70세에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물감도 도화지도 비싸다고 느껴져서 대신 집에 있는 신문지 한 장에 볼펜으로 스케치를 그렸습니다. 그림이란 도구보다 눈으로 보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막혀서 안 했던 거예요. 그 말이 곧 노년의 지혜입니다. 또 다른 어르신은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걷는 것이 취미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비용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신발 하나 신고 나가면 됩니다. 하지만 그 산책 속에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이웃과 인사를 나누며 삶의 리듬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산책이 내 하루를 살게 만들어요. 나갈 이유가 생기니까요. 취미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내가 살아있다는 감정을 느끼는 게 더 중요하죠.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면 비로소 진짜 재미가 시작됩니다. 누구에게 평가받지 않아도 그냥 내가 즐거운 순간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보여주기 위한 허세의 취미는 내려놓을 때가 됐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나 자신을 잃게 됩니다. 노년의 취미는 남에게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안의 평화를 되찾기 위한 여정입니다. 삶이 피곤해지는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비교의 기준이 남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진짜 여유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묻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취미란 무엇인가? 돈도 들지 않고 보여줄 필요도 없지만 하루를 빛나게 만드는 것. 다음 장면에서는 그 진짜 취미의 근본적인 출발점인 할 일 없음의 공허함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은퇴 후 가장 큰 적은 병도 가난도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할 일이 없는 하루입니다.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피곤하고 밤이 오면 또다시 내일 뭘 하지라는 막막함이 밀려옵니다. 어느 심리학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의미를 잃을 때 늙기 시작한다. 이 말처럼 노년의 공허함은 단순히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라 그 시간을 채울 의미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퇴직 전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출근 준비, 회의, 식사 마감 하루가 짧았죠. 하지만 은퇴 후에는 하루가 끝없이 길어집니다. 일이 없으니 일정을 짤 이유도
계획을 세울 이유도 사라집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느끼는 감정이 바로 공허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TV를 켜고 식사하고 다시 TV를 봅니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다음 날도 갔습니다. 이 단조로운 일상이 반복되면 사람의 뇌는 정지 모드로 바뀝니다. 생각할 이유가 줄고 새로운 자극이 사라집니다. 이때부터 우울감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나 같은 사람, 이제 뭐 하나 쓸모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마음속을 잠식하죠. 신경과학자들은 이런 상태를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릅니다. 계속된 무의미한 일상이 뇌의 보상 회로를 약화시키고 결국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길어지면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인지 기능의 저하도 빠르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 공허함은 영원한 감옥이 아닙니다. 그건 사실 새로운 의미를 찾으라는 삶의 신호입니다. 돈이 없어도 젊지 않아도 누구나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하늘을 본다. 잠시 산책하며 낙엽 하나를 유심히 바라본다. 그 속에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삶은 조금씩 다시 살아납니다. 이건 거창한 명상이 아니라 존재의 확인입니다. 나는 오늘도 살아있다. 그걸 스스로 느끼는 사람이 외롭지 않습니다. 일본의 한 노년학 연구에서는 매일 작은 목표를 설정한 노인 그룹과 아무 목표 없이 지낸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작은 목표를 가진 그룹은 5년 후에도 인지 기능이 유지되었고 우울증 발병률도 현저히 낮았습니다. 그 목표는 거창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늘 화분에 물 주기, 이웃에게 인사하기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또한 할 일 없음의 공허함을 채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루틴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하루 한 가지라도 의미 있는 행동을 정해두는 것. 책 10쪽 읽기, 친구에게 안부 전화하기, 이웃에게 인사 건네기. 이런 사소한 행동이 마음의 구조를 다시 세웁니다. 한 노신사는 매일 오후 3시 근처 공원 벤치에 나가 앉습니다. 처음엔 그저 시간을 보내려는 목적이었지만 이제는 동네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고 길냥이에게 밥을 주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천천히 찾는 중이었어요. 그 말이 참 깊습니다. 의미는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피어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작은 창조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일기를 쓰거나 짧은 시를 적어보거나 낙서를 하는 것. 이런 창조적 행위는 뇌에 자극을 주고 자존감을 높입니다. 완성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냈다는 사실 자체가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결국 노년의 공허함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누구나 인생의 어느 순간엔 멈추지만 그 멈춤을 끝으로 볼지 새로운 시작으로 볼지는 나의 선택입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이렇게 의미를 찾는 법을 실제로 실천해낸 사람들의 이야기, 즉 무기력에서 벗어나 행동으로 삶을 바꾼 노년의 사례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이젠 뭔가 해야지. 하지만 대부분은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생각은 행동이 되지 못하고 다짐은 어느새 사라집니다. 은퇴 후의 무기력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건 움직일 이유를 잃어버린 마음의 마비입니다. 그래서 무기력은 생각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기는 방법은 단 하나, 몸을 먼저 움직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74세의 한 어르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하루 종일 TV 앞에서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니 자신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게 내가 맞나?
이렇게 늙고 초라하게 변했구나. 그날 이후 그는 결심했습니다. 월급 없는 취업을 해보자. 그는 복지관 글쓰기 모임에 등록하고 도서관 독서 모임에 나갔습니다.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고 주말엔 등산 동호회와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몸이 아프고 어색하고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3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루가 짧게 느껴지고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과장, 김 부장이 아니어도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더군요. 이 말은 단순한 미담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삶의 진리입니다. 머무는 자는 침몰하지만 움직이는 자는 살아난다. 무기력의 반대말은 열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이 따라오고 마음이 살아나면 인생이 다시 빛을 냅니다. 행동심리학에서는 이를 행동 활성화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우울하고 무기력한 상태에서는 긍정적인 생각이 먼저 오지 않습니다. 대신 몸을 먼저 움직여 긍정적인 활동을 하면 그 경험이 뇌에 보상 신호를 보내고 기분이 점차 개선됩니다. 즉, 기분이 좋아져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행동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에 10분 산책하기, 방 하나 정리하기, 식물에 물 주기.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마음의 회로를 깨웁니다. 오늘 한 일을 하루 한 줄로 기록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해가 참 따뜻했다. 커피 향이 참 좋았다. 이런 사소한 문장이 쌓이면 마음이 점점 단단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함께 움직이는 힘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할 때 더 오래 버팁니다. 동네 복지관의 강좌, 지역 도서관의 모임, 공원 봉사단. 이런 공간에 나가면 자연스레 대화가 생기고 관계가 다시 피어납니다. 움직이는 몸은 사람을 만나게 하고 만남은 마음의 온기를 되돌려줍니다. 실제로 영국의 한 연구에서는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이 고립된 노인에 비해 우울증 발병률이 50% 낮았고 평균 수명도 7년 더 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움직임과 만남이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연장하는 효과까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행동을 시작할 때는 작은 성공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큰 목표를 세우면 실패했을 때 좌절감이 커집니다. 대신 오늘 10분 걷기, 책 한 페이지 읽기 같은 반드시 달성할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설정하세요. 그 작은 성공이 쌓이면 자신감이 생기고 점점 더 큰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작은 습관의 복리 효과라고 부릅니다. 매일 1%씩만 나아져도 1년 후에는 37배 성장한다는 계산입니다. 거창한 변화를 꿈꾸지 마세요. 그저 어제보다 조금 나은 오늘을 만들면 됩니다. 그 조금씩의 변화가 모여 인생을 바꿉니다. 결국 행동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삶을 다시 작동시키는 스위치입니다. 그 스위치를 켜는 순간 나이도, 조건도, 과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 기억해야 할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행동은 나이를 이긴다. 몸이 멈추면 마음이 늙고 몸이 움직이면 마음은 젊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시 삶을 움직이기 시작한 사람들이 가장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후에 피해야 할 취미들, 즉 스스로를 지치게 만드는 잘못된 선택입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이 함정을 어떻게 피하고 진짜 나에게 맞는 취미를 선택하는 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무엇이든 시작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면 그 행동이 오히려 삶을 지치게 만듭니다. 노년의 취미는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삶의 균형을 지켜주는 축입니다. 그만큼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이왕이면 멋있어 보이는 취미를 하고 싶다. 그래서 골프, 승마, 요트, 고급 여행처럼 화려한 취미에 끌립니다. 하지만 이런 취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즐거움보다 부담이 커집니다. 장비, 교통, 식사, 회비, 작은 모임 하나에도 지출이 늘어나고 그 비용이 쌓이면 어느새 스트레스의 원인이 됩니다. 서울대 노년학 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골프를 주 취미로 삼는 노인의 치매 발병률이 독서의 3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골프는 반복된 동작 중심이라 두뇌를 자극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경기마다 비교가 따르고 점수가 경쟁이 되며 그 긴장감이 마음의 평화를 갉아먹습니다. 반면 독서, 글쓰기, 악기 연주 같은 취미는 끊임없이 뇌를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듭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르는데 나이가 들어도 뇌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년의 취미는 단순 반복보다는 생각하고 창조하고 표현하는 활동이 더 좋습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은 TV 시청과 영상 중독형 취미입니다. 그냥 시간 때우는 거지 뭐 어때? 이렇게 말하지만 TV와 스마트폰은 생각보다 빠르게 사람을 마비시킵니다. 짧고 자극적인 콘텐츠에 익숙해지면 집중력은 떨어지고 판단력은 흐려집니다. 오랫동안 영상만 보던 분들은 실제 대화에서 표현력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향도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 4시간 이상 TV를 시청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우울증 발병률이 2배 높고 사회적 고립감도 훨씬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TV는 수동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뇌를 자극하지 못하고 오히려 생각하는 능력을 퇴화시킵니다. 그 다음으로 조심해야 할 것은 몸을 과도하게 쓰는 취미입니다. 젊을 땐 익숙했던 등산 코스나 격한 운동이 이제는 관절과 혈관에 무리를 줍니다. 몸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작은 부상도 큰 후유증으로 이어집니다. 노년의 운동은 강도보다 지속성이 더 중요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취미가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등산은 노년층에게 인기가 많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급격한 경사는 심장에 부담을 주고 내리막길은 무릎 관절을 손상시킵니다. 대신 평지 걷기나 가벼운 산책로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운동의 목적은 건강을 지키는 것이지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이에 맞지 않는 젊은 세대 흉내형 취미도 피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처럼 소비하고 유행을 좇다 보면 결국 마음엔 허전함만 남습니다. 유행은 바뀌지만 나의 시간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취미는 남의 시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의 속도와 호흡을 맞추는 일입니다. 이제 노년의 취미는 이런 기준으로 새롭게 정의되어야 합니다. 비용보다 마음의 만족, 속도보다 지속성, 자랑보다 내면의 평화. 이 3가지 기준으로 보면 버려야 할 취미와 지켜야 할 취미가 분명히 나뉩니다. 추가로 노년의 좋은 취미의 조건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경제적 부담이 적을 것. 둘째, 혼자서도 즐길 수 있을 것. 셋째, 몸과 마음에 무리가 없을 것. 넷째, 뇌를 자극하고 창조성을 발휘할 것. 다섯째, 사회적 연결도 가능할 것. 이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취미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중 하나가 바로 독서이고 글쓰기이며 그림 그리기입니다. 이런 취미들은 비용도 적게 들고 나이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으며 평생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남들처럼 놀아야 행복한 줄 알았는데 지금은 혼자 책 한 권 읽는 게 제일 즐겁습니다. 이 말 속엔 돈도 경쟁도 없습니다. 오직 평온함과 자존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지치게 만드는 취미를 내려놓고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취미를 선택하는 것. 그게 노년의 진짜 지혜입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이제껏 이야기한 모든 흐름의 결론이자 노후의 삶을 가장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단 하나의 취미, 바로 10족 독서법, 그 놀라운 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독서야? 이제 눈도 아프고 집중도 안 돼요.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독서가 필요합니다. 책은 단순한 글 덩어리가 아니라 시간을 되돌리고 마음을 젊게 만드는 정신의 운동기구입니다. 하루에 딱 10쪽만 읽는 10쪽 독서법은 노년의 뇌와 마음을 동시에 깨우는 가장 간단한 습관입니다. 책 한 권을 다 읽겠다는 욕심은 내려놓고 그저 하루 10쪽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책의 한 페이지를 천천히 읽고 마음에 남는 문장 하나를 노트에 적어보세요. 그 문장을 일주일 동안 곱씹고 대화 속에서 한번 써보는 겁니다. 오늘은 이 문장이 내 하루를 바꿨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인생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2달만 지나면 놀랍게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표정이 밝아지고 말투가 부드러워집니다. 책을 읽는다는 건 세상과의 대화를 다시 시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반드시 새로운 인연과 지혜를 불러옵니다. 캐나다의 한 신경과학 연구에서는 매일 30분씩 독서하는 노인 그룹을 10년간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독서 그룹은 비독서 그룹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35% 낮았고 어휘력과 기억력도 훨씬 우수했습니다. 독서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뇌의 신경망을 계속 활성화시켜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독서는 정서적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영국의 서식스 대학 연구에 따르면 6분간의 독서만으로도 스트레스가 68% 감소한다고 합니다. 음악 감상 61%, 차 마시기 54%, 산책 42%보다 효과가 큽니다. 책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현실의 걱정에서 잠시 벗어나 마음의 휴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독서는 돈이 거의 들지 않고 혼자서도 즐길 수 있으며 치매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책은 언제나 조용히 기다리고 우리가 다시 마음을 열면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10족 독서법을 실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아침이나 저녁 중 1시간을 정해 루틴으로 만드세요. 둘째, 너무 어렵거나 무거운 책은 피하고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선택하세요. 셋째, 읽은 내용 중 마음에 드는 문장 하나를 노트에 적으세요. 넷째, 한 달에 한 번 그동안 적은 문장들을 다시 읽어보세요. 이 4가지만 지켜도 삶이 달라집니다. 책은 우리를 비판하지 않고 재촉하지 않으며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면 열리고 닫으면 기다려줍니다. 이런 완벽한 동반자가 또 어디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는 지역 도서관 사서에게 추천을 받거나 베스트셀러보다는 스테디셀러를 선택하세요. 오랫동안 사랑받은 책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에세이나 시집처럼 부담 없는 책으로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한 편의 시, 한 편의 에세이만으로도 하루가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보여주기 위한 취미보다 내 마음을 단단히 세워주는 취미가 필요합니다. 10족 독서법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그 10쪽이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들이 모여 인생의 후반전을 다시 빛나게 만듭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배움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 배움이 있는 사람은 결코 늙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의 책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 속에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